이 사업에 미치는 정성적인 영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어찌 해서 오늘 뭐 기획 파트니까요. 네네. 어찌 해서 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있나요? 사실 이제 땅을 매입을 했다면 이미 사업의 절반은 시작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하기 전 단계가 사실 더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땅 하나만 보고 바로 사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여러 개의 땅들을 보게 되실 텐데, 그 땅 중에 내가 어떤 땅을 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의 적정 가치 대비 내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네. 이게 사실 사업 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고요. 좀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의 기본적인 시세는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가, 그리고 뭐 전세가, 그리고 뭐 토지가, 뭐 이런 기본적인 시세 데이터는 이미 다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A라는 땅과 B라는 땅과 C라는 땅, 이 세 가지의 땅들이 나한테 매물로 들어왔다, 소개가. 그럼 이 중에 이제 어떤 땅을 고를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땅에 이제 평당 땅값이 있겠죠. 평당 A 땅은 평당 2,000, B 땅은 평당 2,200, 뭐 C 땅은 평당 뭐 1,700, 뭐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은 지역이라면 사실 C 땅이 가장 저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따져보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따져볼 것인가가 문제인데, A라는 땅과 B라는 땅과 C라는 땅이 있을 때 이 땅 위에 결국에는 내가 얼만큼의 건물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설계의 영역이거든요. 그 설계는 또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주택개발의 설계는 세 단계로 나눠져요. 제일 처음에 이제 가설계라고 하는 기획 설계, 그리고 이 인허가를 위한 기본 도면, 그러니까 기본 설계, 그리고 이제 실제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땅을 매입하기 전에는 기획 설계라고 하는 가설계를 미리 좀 한번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A 땅 위에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로 앉힐 수 있고, 즉 배치가 어떻게 되고, 그 배치에 따라서 1층에 주차 대수는 어떻게 나올 수 있고, 이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데 뭐 원룸으로 구성하겠다, 또는 투룸으로 구성하겠다, 뭐 쓰리룸 빼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차 대수도 다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의 매스가 전체적으로 어떤 부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피를 내가 원하는 형태, 뭐 룸 형태로 원룸이나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쪼갰을 때 몇 개의 세대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원룸이나 투룸이나 쓰리룸에 대한 이 지역의 그 세대당 분양가는 얼마 정도인지, 그럼 그걸 다 이제 합계를 내시면 이 건물을 다 지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내가 건물을 다 지었을 때 30억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일단 A랑 B랑 C 땅에 대해서 토지가는 이미 내가 알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 건물을 올리는데 얼마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냐 라는 코스트가 계산이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토지가 빼고는 남는 코스트가 공사비랑 기타비거든요. 기타비랑 공사비는 사실 어느 정도 고정값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강남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형태의 평당 공사비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 일정 부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집은 내가 살 집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라 이 집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적인 관점에서의 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 집이면, 사실 뭐 저는 뭐 제가 살 집을 하나 짓고 싶긴 한데, 뭐 옥상에 좀 흰옥기탕도 있었으면 좋겠고, 지하에는 뭐 이렇게 1인 영화관, 아무도 못 들어오는, 저만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영화관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마당에는 이렇게 막 바비큐 시설 좀 해놨으면 좋겠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제 맘대로 공사를 하게 되니까 공사비가 사실 굉장히 좀 제 맘대로겠죠. 근데 이 수익형 주택들은 이미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지어지는 공사비의 그냥 일반적인 평균이 있습니다. 강남이면 좀 비쌀 수도 있고 지방이면 좀 쌀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 공사 코스트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공사 코스트를 뭐 확장 면적 기준으로 평당 한 450에서 500 정도 보시면 일반적인데, 그 정도 공사 코스트를 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 대비해서 이 건물 짓는데 공사비가 얼마 나올 것이다, 요거 했을 때 기타비, 뭐 설계비나 대출 이자나 뭐 세금이나 뭐 분양대행 수수료 이런 것들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이 기타비도 사실 어느 정도 고정값이거든요. 그럼 토지비 나왔고 공사비 나왔고 기타비 나왔으니까 이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 그러니까 전체 코스트가 나오겠죠. 전체 코스트가 나왔는데 내가 이 집을 뭐 원룸, 투룸, 쓰리룸 몇 개씩 나와서 이거 다 팔면 매출액이 얼마 나온다 하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은 얼마 정도가 되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 예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실 토지를 매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부동산 가셔서 뭐 좋은 땅 하나 있어요? 좋은 땅 좀 소개시켜주세요 하면은 절대 좋은 땅 소개 안 시켜줄 확률이 높아요. 물론 좋은 땅 그 소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미 좋은 땅들은 그 일반인들이 채가기 전에 둘 중에 하나가 이미 갖고 갑니다. 누구요? 너무 좋은 땅은 부동산들이 사실 좀 갖고 가요. 본인들이 직접 하죠. 무조건 수익 나오는데. 바보도 그냥 그 수익 낼 수 있는 땅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이 부동산에서 그냥 직접 취급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수익률 나오는 땅, 이런 것들은 그 동네에 이미 그 빌라를 많이 올리고 있는 그 업자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부동산의 생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 공인중개사들은 이 거래가 일어났을 때 사실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좋은 땅이 들어왔어요. 그럼 좋은 땅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어떻게든 빨리 거래를 시키면 자기한테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이 물건을
부동산을 거래할 확률이 높을까요? 일단 본인이 해결이 안 되면 원래 사서 작업을 하는 분들 그냥 이 지역에서 삼성빌 24차까지 올리고 있는 그 빌라 업자. 왜냐면 이분은 이미 이 동네 시세 파악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동네에서 건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공사비 빨리빨리. 이미 코스트 정확히 나와 있고 땅 시세 이미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분양 매출액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결국에 이 땅 그냥 면적이랑 그냥 대략적인 위치랑 그리고 이제 가격 요거 세 개 보고 그냥 바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한 뭐 3시간 안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일반인들한테 괜히 던졌다가 좋은 물건인데 일반인들이 제대로 파악 못해서 이거 뭐 한 3일 4일 뭐 하다가 다른 부동산한테 이 매물 뺏기느니 최대한 빨리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이 동네에서 빌라를 올리고 있는 빌라 업자한테 이 매각을 시키는 게 가장 좀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 좋은 땅들이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구하기가 좀 힘든 겁니다. 단순히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백그라운드가 충분히 받쳐져야 네네. 좋은 땅을 구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노후주택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내가 원하는 사업지가 있으면 그 사업지에 이제 부동산 고인중개사 분들과 좀 많이 친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를 좀 잘 그 형성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좋은 물건들이 아마 몇 개씩 오실 거거든요. 부동산한테 뭐 좋은 물건 좀 소개시켜 달라. 이제 물건들이 올 텐데 그때 최대한 빠르게 그 피드백을 좀 주셔야 됩니다. 뭐 한번 검토해 볼게요 하고 이제 연락 안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그 부동산에서 물건 못 받습니다. 그런 설계, 아까 말씀하셨던 3가지 기획 설계, 설계. 네, 설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야 될 것들 누가 지을 건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 설계 끝내고 이 사업 수지표를 하나 작성하셔야 되는데 네. 이 사업 수지표가 결국에는 기승전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 건물의 전체적인 설계 개요. 몇 층 건물이 나오고 뭐 여기에 연면적이 얼마고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고 뭐 몇 세대가 나올 것이다. 그럼 몇 세대에 각각 평형대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 개요표로 나오고 네. 그 밑에 이제 분양 매출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각 세대별로 뭐 타입이 다를 거잖아요. 뭐 면적도 다르고 각 세대별로 이제 분양 매출액을 써서 그걸 곱하면 그 세대당 이제 분양 매출액이 나올 거고 이 전체 세대의 매출액 합계가 이 전체 사업의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승 전 부분에서는 이 지출액 크게 보면 토지비, 그 다음에 공사비, 그 기타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걸 또 하나하나의 세부 항목으로 좀 따져 보셔야 돼요. 토지비에서도 그냥 단순히 땅값이 있고 중개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취득세, 이 취득세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총체적으로 계산하셔서 결국엔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이 얼마가 남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들어가는 내 돈, 즉 에쿼티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 다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땅을 매입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인허가랑 설계 절차에 들어가셔야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빌라 업자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설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막빌라라고 하는 막빌라요? 일반적인 빌라 그냥 뭐 가운데 코어가 계단실이 있고 네. 양쪽에 그냥 1호, 2호 배치돼 있고 네네. 그냥 구조 누가 봐도 그냥 일반적인 구조 그냥 이런 집들만 그냥 되게 싸게 빨리빨리 지어서 그냥 빠르게 그냥 엑시트 하시고 또 다음 사업 하시고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데 네. 저는 만약에 그 일반인 분들이 처음 이 사업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이 설계사 즉 건축사한테 절대 비용을 좀 아끼지 말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 설계비를 되게 좀 아까워하거든요. 근데 시공사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설계라는 건축사들입니다. 이 건축사가 설계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뽑고 이 디테일한 설계를 바탕으로 이 수량 산출이나 어떤 그 내역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뽑아낸다면 이 시공사의 분쟁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평당 공사비라고 하는 뭐 평당 500에 공사해줄게, 평당 400에 해줄게 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러프한 수치잖아요. 그럼 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업이다. 네네. 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이 시공사의 분쟁 리스크입니다. 결국엔 싸우다가 이 사업 망가지는 게 태반이거든요. 네, 그 막 유치권 뭐 이런 네, 거. 그 유치권, 그 노란색 펜만 그 제일 무서워요. 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건축사, 좋은 건축사를 만나셔서 설계비 웬만하면 크게 아끼시지 마시고 설계비 생각보다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30억 건물이면 만약에 네.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뭐 30억 건물 기준으로 저희가 흔히들 예를 들어드리는 구조가 있는데 뭐 땅값 15억에다가 공사비 뭐 8억 그다음에 기타비 3억 정도 하면 이제 전체 코스트가 26억 정도가 나오고 내 수익이 이제 4억이 남거든요. 근데 이 26억 코스트라는 엄청난 비용 코스트 중에 설계비가 차지하는 거 한 3,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인데 뭐 이 정도 금액 아끼셔서 사실 크게 뭐 이렇게 뭐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 비용 대비 이 사업에 미치는 정성적인 영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차라리 이제 건축사한테 좀 잘 의뢰를 하시고 도면도 그냥 소위 말하는 그 구청 앞에 허가방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그 허가방 진짜 허가도면만 이렇게 찍찍찍 그냥 선만 그어주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공사하게 되면 당연히 다 이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반적인 PF 대출 들어오는 테라 펀딩에서 PF 대출 들어오는 심사도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도 저희 팀에서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신청 서류를 보면 이 인허가 도면이 반드시 좀 첨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도면이 이제 제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진짜 뭐 건물 하나 짓는데 도면 한 열 몇 장 이걸로 뭐 건물 뭐 짓겠다. 물론 뭐 가설계 도면이나 인허가 도면이긴 하지만 네. 실시 도면은 따로 있겠지만 네네. 근데 그 정도로
사실 그냥 바로 공사 진행하는 경우도 사실 꽤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에 대한 디테일, 허가용으로 그냥 그 구청 앞에 허가방에서 도면 뽑지 마시고 제대로 된 그 건축사 면허 갖고 있는, 특히 내가 지을 건물에 대한 똑같은 형태의 건물을 이미 많이 좀 경험해 보신 이런 좀 역량 있는 건축사를 컨택하셔서 뭐 설계뿐만이 아니라 뭐 감리도 같이 좀 맡기시는 게 이 전체적인 사업을 끌고 나가시는데 건축주의 편에 아마 서게 되실 유일한 분이 바로 이 설계사입니다. 사후 수집표는 제일 위에 설계, 개요, 이 건물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리고 수입, 기승전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 여기 어떤 땅이고 몇 평 땅이고 건폐율 용적률 다 몇 프로 찾아 먹었고 몇 대에서 주차수 나오고 몇 세대다, 설계 계획표 나오고, 기승 해서 이제 매출, 수입, 각각 세대별 평형대별로 이게 각각 내가 얼마에 팔 거다를 세대별 면적별로 쪼개서 그래서 최종 합계 써주시면 되고, 그럼 지출, 여기가 이제 기승전입니다. 전 토지비도 그냥 토지비만 띡 쓰시면 안 되고, 여기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취득세 꽤 비싸죠. 그리고 중개수수료 이 수지에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설계감리 인허가비 이런 것들, 인입비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판매비, 분양대행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사업 수지표상에는 잡으셔야 되고, 시행사의 사업 수지표에는, 그리고 부대비, 제세공과금, 뭐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것들, 개발부담금 나온다면 상수도 원인자, 그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다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 금융 2시간에 사업 수지표만 3시간 설명드릴 겁니다. 기타 경비 잡고 이제 예비비나 민원 처리비 이런 것도 좀 반드시 잡아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비, 대출 수수료, 대출 이자 다 해서 지출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내 세전 이익은 이 사업했을 때 매출이 이만큼 나왔는데 28억 나왔는데 지출이 한 25억 나왔으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은 한 3억 3천 정도 되겠네. 그럼 이게 내 수익이 되는 거죠. 수익이 3억 3천, 여기에 들어간 내 필요 에쿼티는 사실 옆에 이제 캐시플로우가 한 장 더 달려 있거든요. 요거 저희가 엑셀 파일 드릴 겁니다. 거기 입력하시면 자동 산식으로 산출돼서 나와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에쿼티 얼마? 그래서 내 자기자본 비율은 뭐 13.9%,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은 한 95%. 그럼 제가 아까 100% 이상 되면 사업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 정도면 그냥 서울이니까 이 정도면 그냥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18년부터 지금 19년까지 계속 오면서 서해안 쪽에 개발 계획이 많다 보니까 철도 라인, 뭐 도로 라인 이쪽인데, 최근에는 평택이 가장 많이 이슈였다가 그거에 대체되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당진으로 갔어요. 당진으로 가니까 여기 너무 많아, 안 되겠다, 새만금 쪽으로 가자 해서 이쪽 라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현재는. 그리고 옛날에 혹시 전화 와서 고객님 좋은 땅 있어요 하는 거 많았었죠.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이 제일 관심 많은 곳이 그래서 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땅을 사게 되면 원소유자한테 매입하는 건 되게 좋은데,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법인을 통해 산다 그러면 웬만하면 저거예요. 다 대부분 그래. 강의하시는 분 중에 좀 유명한 분이 있어. 이분이 여기 있는 땅을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좋다고 해야 돼요? 딴 데 좋다고 해야 돼? 여기 좋다고 해야 되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리 와서 이걸 산대. 이 사람은 저 뒤에 숨어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한테 팔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이런 짓을 못 해요. 공인이라 저는 못 해. 성격도 안 맞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왜? 내가 평택에 땅 사놨는데 평택 좋다. 당신 좋다 해놔야 이 땅이 비싸게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믿으시면 안 돼. 나를 어떻게 믿는데? 예. 근데 저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요 말이 맞다. 그럼 자기가 걸러 들으셔야 돼. 저는 이런 짓을 하려고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믿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제 주변에 그렇게 강의하신 분을 너무 많이 봤고, 저랑 그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얘기 한다 그러면 저는 강의 같이 안 해요. 그 사람이 강의하는데 내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토지 쪽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면 그쪽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2019년 토지시장 양극화 예상이 된다라고 한 건 뭐냐면, 몰리는 지역은 많이 몰릴 거고 몰리지 않는 지역은 몰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야. 토지시장 자체는 무너지진 않아도 이게 올라가는 급상승은 없지만 꾸준하게 갈지 않겠냐. 그래서 뭐 전망도를 만들어 달라고 신문사에서 얘기 왔는데, 제가 그림 그려서 보냈어요. 어떻게 그렸냐면, 구름 그린 다음에 해가 약간 보이는 그 느낌 아세요? 해가 빡 찌 있는 게 아니라 구름 사이에 해가 좀 약간 있어서 햇빛 받는 지역이 있고 구름 낀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마 2019년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어떤 분이 요거 얘기하는데, 어떤 땅 사야 돼요? 그랬는데 제가 왜 소규모 부지라고 했냐면, 지금 1인 가구랑 2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대한민국 1, 2인 가구가 50% 넘어섰습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는 평형대는 몇 평형대인지 알고 있어야죠. 1, 2인 가구가 제일 좋아하는 주거의 평형대. 맞추면 내가 나중에 선물로 줄 수도 있어. 생각 한번 해보고. 15평대입니다. 조사를 했는데 제 수요가 원하는 거 15평, 방 2개, 거실 하나, 15평형대래. 내가 15평형대 건물을 지으려면 몇 평 땅을 사야 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난 작은 거라도 하나 져서 분양해보겠다. 3층짜리 져서 15평짜리로 해보겠다. 그럼 이 땅의 면적이 몇 평이면 되냐? 이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2종 일반 주거면 건폐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알았지 이걸? 외웠던 거야 기획 시간에? 그럼 60%인데, 그럼 나는 대지 면적이 모르겠는데 내가
건폐율을 적용했을 때 15평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x 곱하기 0.6, 건폐율 62, 15평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0.6으로 나누면 약분되는 거죠. 25평이네. 그럼 내가 25평 땅을 사도 15평짜리 건물을 질 수 있는데 이거 3층짜리 져서 분양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럼 몇 평만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25평만 돼도 건물을 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협소주택, 꼬막 빌딩, 뭐 땅콩주택 이거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그런 데서 사겠냐 했는데 수요자는 늘고 있어. 1, 2인 가구는. 그러면 조그만 땅을 사놨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개발할 능력이 생기면 이런 거라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그때 가서 땅 살려면 못 사요. 미리 사놔야 돼.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소규모 부지도 미리 좀 약간 선점한다거나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얘네들도 괜찮을 것 같다. 대규모 사지 마시고. 구체적인 거는 제가 설명드릴 건데 요 정도 생각 좀 해두셨다가 택지개발 3기 신도시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갔다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정부가 도시 재생, 자율주택, 가로주택 이거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니 기회 있을 때 국가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돼. 아직까지 뭐 성공 사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는 중이지만 조만간 성공 사례가 하나가 나면 우후죽순처럼 막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 재생 관련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해가 19년도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공매로 약간 어떤 분들이 땅을 좀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거는 경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을 선택할 거냐 그래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을 좀 찾아보자. 근데 사람들이 이미 여기 지역은 좋다는 거 아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가에 막 150%, 막 180%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이겨요, 이 사람들. 비싸게 받으면 나중에 차익이 좀 없겠죠. 그런데도 뒷수요가 있다면 저는 그런 토지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뒤에 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약간 높게 써도 팔 수만 있다면 높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싸게 사야 한다고 그러는 순간부터는 낙찰 못 받으실 거고 그리고 위치가 좋은 데는 싸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해야지. 저한테 뭐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공부 좀 하다 보면 요거는 누군가 살 것 같은데 라는 땅들이 있어요. 제가 경매로 저번에 샀던 땅이 골다공증 땅이라고 아세요? 골다공증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나왔어. 이거 내가 사면은 누가 살까 이거? B가 살 거야. 이 사람이 이 땅이 없으면 개발을 못 하잖아. 여기 있는 땅을 샀다. 여기만 빼서 개발하면 되지. 이건 뒷수요가 없어요. 이건 뒷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내가 이 땅을 삼으로 인해 주변에 누군가 살 사람이 있다면 도로인데 조그만 땅인데 이렇게 된 땅이 있었어. 1번 땅하고 2번 땅하고 3번 땅하고 4번 땅. 내가 1번 땅을 샀어. 내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2번, 3번이에요. 맹지 탈출하려면 이 땅을 사야 되니까. 이 땅을 안 사면 맹지거든 이거. 근데 이 땅을 사게 되면 두 명한테는 팔 수 있거든요. 뒷수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있지. 그럼 나는 1번은 경매 받아도 되겠다? 그럼 들어도 돼요. 5번이 대규모 토지로 개발할 거 아니니까 소규모 토지 정도의 위치 좋은데 협소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저는 소규모 도심지 내 소규모 토지에 관심을 갖는 게 괜찮지 않겠냐가 2019년도 정방이라고 좀 잡은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런 지역을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